우리는 때때로 푸틴의 꿈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든 인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는 동상을 원하며 러시아가 전성기였던 차르나 소련 지도자들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위대함을 꿈꾸며 우크라이나가 열세가 되길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러시아를 침공 전보다 더 작게 만든 것뿐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패배보다 푸틴의 집요한 야망이 불러온 존재감 상실이라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푸틴의 세계관은 그의 자아에 기반합니다. 푸틴에게 있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곧 러시아 전체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러시아가 되어야 할 모든 것의 대표라고 자리매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만 이해해도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행동이 많이 설명됩니다.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 중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 세계의 시각에서 푸틴의 이름에 명예와 영광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복으로 자신이 위대한 러시아 지도자로 역사에 남고 러시아도 그의 업적으로 더 크고 영광스러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며 푸틴이 서방이 자신과 러시아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느껴온 데서 비롯됐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나토의 확장을 주요 문제 중 하나로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푸틴은 나토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전부터 이미 10년이 훨씬 넘도록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푸틴은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다고 믿지 않았으며 나토 확장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와 연관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푸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서방은 커지고 러시아 영향력은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은 그런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푸틴은 위대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는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푸틴은 100년 후 러시아인들이 옛 러시아 제국이나 소련의 영광을 되찾은 인물로 자신을 지목하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이런 유산을 남기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푸틴이 자신의 목에 감은 올가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절박한 영광 추구는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만들었으며 푸틴이 역사책에 남게 될 미래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던 이유는 아니죠. 이 전쟁이 러시아에 미친 지정학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의 목표인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패배가 러시아를 미국, 중국과 함께 강대국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게 부흥의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를 정복해 15조 달러에 달하는 광물 자원과 나토와 접한 거대한 영토, 그리고 정복자로서의 위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유럽의 작은 영토들을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대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한 일은 우크라이나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드는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뿐이었습니다. 푸틴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과는 동급이 아닌 중견국임이 드러났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군대가 침공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만큼 강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4년이 훨씬 넘는 전투가 이어진 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비교적 정체되어 있고 푸틴의 비전을 이루려면 러시아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80%를 더 점령해야 합니다. 드론 외교로 우크라이나는 작업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약화시키고자 했던 나토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협정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각 협정은 10년 동안 지속되며 자금과 석유 제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침공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발한 드론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푸틴이 약속한 것보다 늦게 오더라도 결국 불가피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전쟁은 처음에는 수렁에 빠졌고 이후에는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만들고 러시아를 지정학적 무대에서 약화시키는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합동훈련에서 종종 나토 소속 군인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푸틴 침공 당시만큼 안보 부담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많은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국이자 세계적인 선도국입니다. 푸틴과 과거의 러시아를 닮은 위대한 러시아라는 그의 비전에는 이것이 완전한 재앙입니다. 러시아에 단순히 덧붙여지는 존재에 불과할 것이라 여겨졌던 한 나라가 러시아를 제자리에서 멈추게 할 청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지정학적 영향력의 최정상으로 다시 올려놓아 수십 년 만에 러시아를 더 큰 강국으로 만드는 지도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이뤄낸 것은 종이 호랑이로 드러난 군대의 굴욕과 러시아 영향력의 대규모 붕괴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참담한 실패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더 넓은 파장을 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러시아가 막강해 보이던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들조차 이제는 푸틴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부 코카소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는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150년 동안 그렇게 했고 푸틴 치하에서도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갈등을 조장하며 푸틴에게 유리한 쪽이라면 어느 쪽이든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무너지고 있는 군사력에 기반했습니다. 이러한 전술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 경찰이 단속 중에 아제르바이잔 시민 2명을 고문해 사망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후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관계는 붕괴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체포와 러시아 스파이 활동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12월에 아제르바이잔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켜 38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일으키며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전투에서 아르메니아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6월 8일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현직 총리 니콜 파시냐는 재선에 성공했으며 푸틴이 지지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무역관계 단절 위협까지 포함된 러시아의 압박 캠페인을 극복했습니다. 한때 푸틴은 파시냐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 공급하는 가스는 1000세제곱미터당 177달러 50센트에 공급되지만 유럽 시장 가격은 600달러에 달합니다. 파시냔이 아르메니아의 EU 가입을 계속 추진하면 가스 공급이 위협받을 것이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등을 돌렸고 아르메니아는 수년간 천천히 진행되어 온 서방으로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프카스 지역에서 대대적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야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역할을 하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유권을 둘러싼 44일 전쟁을 끝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은 두 나라에서 영향력을 잃었고 두 나라 모두 러시아와는 거의 아무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푸틴이 러시아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갈수록 러시아는 점점 지정학적으로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우크라이나의 부상이나 카프카스에서 러시아가 겪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우리는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만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러시아가 지역 강국으로서 쇠퇴하고 있다는 점은 카프카스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우리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전역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몰도바, 조지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들은 푸틴처럼 과거에 집착하는 광인이 날뛰고 있을 때 러시아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경고를 받았다고 에스토니아 국제방위안보센터는 말합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처럼 유럽연합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는 러시아가 영향력을 가졌던 국가들이 푸틴의 전쟁으로 서방에 더 가까워진 또 다른 사례입니다. 타지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가 그곳에 무기와 병력을 빼내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무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강대국이어야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에게 약속했던 보호를 거둬들이고 있다면 그것이 그 나라와 푸틴이 그 나라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화나게 하는 것도 푸틴에겐 문제입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의 제재 우회에 도움을 주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입니다. 만약 국가들이 그 연합을 떠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입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대러시아의 꿈이 산산조각났다면 그 조각들은 다시 맞춰져서 세계 지정학적 무대에서 러시아에게는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전에 보호에 대해 언급했죠. 시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역시 러시아 무기와 그들의 국익을 보호하겠다는 푸틴의 약속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들 나라 지도자들은 살해되거나 축출됐지만 러시아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의지 부족 때문이든 수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서든 러시아가 힘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독됐다는 이들을 실제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푸틴 집권 후 러시아의 세계적 위신이 이렇게 낮았던 적은 없으며 이는 러시아를 더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푸틴의 문제는 지정학적 영향력 약화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침공 전부터 통제하던 러시아 일부 지역의 통제권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방군은 약 800만 명의 인구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영토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동맹국 중 하나인 중국이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믿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침공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두 나라 간 힘의 불균형이 생겨 푸틴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중국은 푸틴 침공 이후 러시아 극동에서 영향력을 점점 키우며 더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침공에 항의하며 러시아를 떠났을 때 중국이 나서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되었고 중국 이주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거 유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은 시베리아의 특별 행정구와 첨단 경제 특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시베리아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서 위안화가 러시아 루블을 대체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영토 합병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그럴 필요 없이 푸틴의 절박함을 이용해 러시아 극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실패한 결과입니다. 푸틴은 여전히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에 집중하지만 작전은 4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중국의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 중국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원유의 약 50%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면 푸틴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현재 처해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소련의 전성기 시절 러시아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그의 노력은 결국 러시아를 실제로도 지정학적으로도 더 작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소련 전성기 때 러시아는 자국 외에 14개 공화국을 지배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 얻은 성과와 비교해보세요. 한때 소련의 곡창지대였던 우크라이나 자체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지정학적 세력이 되었습니다. 카카스 국가들이 러시아의 등을 돌리며 러시아의 영향력과 위상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남아시아에서도 긴장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반전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러시아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극동 영토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땅에서 푸틴의 꿈이 무너지면서 러시아를 더 작게 만든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국민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평범한 러시아인의 삶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정부 공동 지원 없는 새 제도로 연금 제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새로운 제도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경제 상황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 2026년 첫 3달 동안 러시아의 중소기업 20만 개가 파산했습니다. 푸틴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려 연금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해 러시아 공공 및 사회 서비스가 푸틴이 자금 확보를 위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혼란의 예로는 2026년에 모스크바가 공공부문에서 10만 5천 명이 넘는 근로자를 감원할 계획이라는 4월 발표가 있습니다. 이는 2025년에 러시아가 같은 부문에서 3만 2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데 이어지는 조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자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며 해고된 많은 근로자들이 절박함에 못 이겨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예로는 6월 24일에 밝혀진 러시아가 2026년 연방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을 1억 4,200만 달러 이상 삭감할 계획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거의 2억 6천만 달러가 추가로 삭감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국민들에게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대기 위해 모든 돈을 아껴야 하고 그 대가는 국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건설되거나 현대화될 예정이었던 2,000km의 고속도로가 사라진 셈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6월 29일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러시아인의 81%가 식비를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4%는 식비를 아끼고 있고 47%는 실제 소득이 정체되고 식료품점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 구매와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연료 위기를 만들고 수입품 부족까지 불러와 수급 문제를 일으켜 러시아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재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5.3%에 달합니다.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14.25%입니다. 둘 다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2026년 초에 비해선 더 나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플레이션율은 겉배로와는 다릅니다.
유로뉴스는 스웨덴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푸틴의 전쟁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숨기기 위해 경제 데이터를 조작해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은 5%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1~5%에 가까우며 러시아의 금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예전처럼 물건을 살 여유가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대출의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자신을 위대한 러시아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그의 필사적인 시도가 오히려 러시아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푸틴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러시아 군대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인 푸틴에게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든 올해 말까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푸틴이 바로 그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난공불락의 방어선에 막혀왔지만 앞으로 6개월 내에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쯤이면 푸틴은 어느 정도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그는 힘의 우위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이 함락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러시아는 뭔가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이 도박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크라이나가 2027년 이후까지 돈바스를 방어하면서 러시아에서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역사적 유산을 굳히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든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끝내지 못한 전쟁을 시작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를 파산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며 지역적, 세계적 영향력을 모두 잃고 어쩌면 러시아의 극동 지역마저 포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 했던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푸틴의 꿈은 이미 끝났으며 그의 생이 끝나기 전까지 러시아의 회복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14년부터 점령해온 우크라이나 영토를 실제로 잃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가 위기입니다. 독일 정부가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에 약 50대의 플라크 판처 게파르트 전차를 지원하기로 승인했을 때 이 전차들이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이미 10년 넘게 게파르트 전차를 퇴역시키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파르트 전차는 1960년대에 개발되어 1970년대에 실전 배치되었고 결국 2010년에 대체되었습니다. 베를린 입장에서는 이것은 오래되고 구식인 자산으로 남아있는 가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이 전차를 얻어 수십 년 된 전차를 진정한 괴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이해하려면 먼저 게파르트가 무엇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크 판처 게파르트, 일명 치타로도 알려진 이 전차는 모든 기상 조건에서 운용 가능한 자주대공포입니다. 즉, 일반적인 주력 전차들이 전선에서의 전투와 다른 전차나 장갑차와의 직접 교전을 위해 설계된 것과 달리 게파르트는 오직 적 항공기, 즉 저공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상대하도록 특별히 설계됐다는 뜻입니다. 게파르트의 아이디어는 1960년대에 등장했는데 당시 서독군, 즉 분데스베어는 미국의 M42 더스터와 같은 기존 대공 시스템이 점차 구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격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기동성이 향상됐으며 공격 헬리콥터도 중요한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나토는 전차나 장갑보병 차량과 함께 전투에 투입되어 지형이나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적 항공기를 상대할 수 있는 더 기동성이 뛰어나고 정밀하며 전투에 동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라인메탈, AEG, 크라우스마페이, 엘레콘 등 여러 유럽 방산업체들로 구성된 2개의 개발팀이 더스터를 대체할 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여러가지 시제품이 제작되고 시험된 후에야 독일 연방군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정된 설계는 레오파르트 1 주력전차 차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표준 레오파르트 1에서 볼 수 있는 105mm L7A3 L52 강선포 대신 게파르트에는 분당 최대 550발을 발사할 수 있는 35mm 웨를리콘 KDA 자동포 2정이 장착되었습니다. 게파르트는 내부에 컴퓨터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탑재하여 표적을 자율적으로 교전할 수 있었고 탐색 메이더와 추적 메이더도 함께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고 이후 수백 대의 게파르트가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표준 독일형 게파르트와 다른 레이더 장비가 장착된 네덜란드형 CA1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차들 중 상당수는 수년 동안 독일 연방군과 네덜란드군에서 운용되었지만 수백 대가 추가로 벨기에, 칠레,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및 그 외 여러 국가로 수출되었습니다. 게파르트는 사실상 이를 위해 설계된 냉전 기간 동안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뛰어난 대공 시스템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게파르트는 기존의 대공 무기들에 비해 수많은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기동성이었습니다. 다른 차량에 의해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녀야 했던 견인식 대공포와 달리 게파르트는 독자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1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10기통 MTU 다연료 엔진을 자랑합니다. 최고 시속 40마일, 즉 65km까지 비교적 높은 도로 주행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작전 반경도 약 340마일, 즉 550km에 달했습니다. 이는 다른 전차나 장갑차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의미였고 험난한 지형이나 비포장 도로를 주행할 때도 쉽게 진흙에 빠지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대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뒤처지거나 특별한 관리와 지원 없이도 함께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게파르트는 또한 자체적으로 완비된 대공 시스템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선 독특했습니다. 기존 대공 방어 시스템은 레이더 차량, 지휘소 등 여러 분리된 장비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게파르트는 탐색 레이더, 추적 레이더, 포, 탄약, 사격 통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것이 한 곳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게파르트의 승무원들은 다른 팀과 협력하거나 다른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마다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하며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게파르트는 놀라운 반응 속도로도 유명해졌습니다. 몇 초 만에 표적을 포착하고 사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공을 빠르게 비행하는 공격기나 공격 헬리콥터가 갑자기 지평선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력과 성능 면에서도 게파르트는 동시대의 많은 장비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게파르트는 그 시대 최고의 대공포 두 문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분당 무려 1100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포들은 뛰어난 정확도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유효 사거리를 자랑했으며 실제로 하늘에 탄환의 벽을 만들어 소련 조종사가 감히 가까이 접근한다면 하늘을 죽음의 함정으로 바꿔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소련이 당시 사용하던 플레어, 레이더 교란기, 전자전 시스템과 같은 일반적인 대공 대응책들이 게파르트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게파르트는 목표물을 향해 수십 발의 포탄만 쏘면 되었고 그럴 경우 목표물을 격추시킬 확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게파르트는 여러 면에서 그 시대의 완벽한 무기였으며 소련의 공격기, 저공비행 폭격기, 그리고 Mi-24와 같은 공격 헬리콥터에 대한 이상적인 대응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게파르트의 시대도 결국 끝이 오는 듯 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는 전략적 환경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했으며 게파르트가 대응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위협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부 유럽에서 대규모 전차전과 폭격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은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게파르트와 같은 기존 대공포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진 방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이 시스템은 구식 유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군사 기획자들은 앞으로의 전쟁이 초음속 미사일 시스템과 수십억 달러짜리 공격기들이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50톤에 달하는 무게의 대포가 전용 훈련된 승무원과 물류 지원이 필요하고 기계적 복잡성 때문에 매우 비싸고 광범위한 정비가 필요한 이런 무기가 미래 전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를린은 더 이상 이 대공포들의 비교적 방대한 전력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 분데스베어가 거의 전적으로 해외 파병에 집중했다는 사실도 더해졌습니다. 분데스베어 부대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곳에 파견되어 반란 진압과 평화 지원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적 전투기나 공격 헬리콥터가 대량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파르트는 점점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불가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에 게파르트는 공식적으로 독일군에서 퇴역했습니다. 게파르트는 전혀 다른 무기인 비젤2 경방공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약간 더 빠르고 훨씬 더 가볍고 컴팩트해서 필요한 곳 어디든 훨씬 쉽게 운반하고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형 게파르트들은 먼지만 쌓이기 시작했고 고철 더미로 가거나 서유럽 기준으로는 구식으로 여겨지는 장비에 투자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비교적 군사 예산이 적은 국가들의 수출될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독일은 이 시스템들 중 일부를 브라질과 카타르에 보내서 하계 올림픽이나 피파 월드컵 같은 행사에서 보안 대책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처음에 독일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베를린은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에 수천 개의 헬멧만 보내겠다고 제안해 악명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곧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조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훨씬 더 진지하게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6일 독일 제조업체인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에서 수십 대의 게파르트가 키이우로 보내질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 독일은 최소 55대 이상의 대공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 무기고에서 최고의 드론 킬러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때 구식으로 여겨졌던 무기가 어떻게 21세기 최대이자 가장 참혹한 전쟁에서 갑자기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 더 밀리터리 쇼 시청 중입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게파르트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피할 수 없는 진실로 귀결됩니다. 예측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독일 군사 기획자들이 미래의 전쟁을 상상했을 때 그들은 번개처럼 빠른 미사일과 지금까지 발명된 가장 첨단 군사기술이 탑재된 공격기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세상을 예견했습니다. 그들은 드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인 항공기, 즉 UAV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로 대규모 드론대를 날려보내자 전 세계는 드론의 파괴력과 치명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크렘린은 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새로운 드론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공격의 규모와 강도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에 맞서 방어책을 찾아야 했고, 게파르트가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키이우 병사들은 그 효과의 찬사를 보내며 러시아의 샤헤드형 자폭 드론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설명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개별 게파르트 대공포가 한 번에 수십 대의 드론을 격추시키고 일부는 러시아 선악 미사일까지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게파르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우크라이나가 더 다양한 방공 자산을 확보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층적인 방어망 중 하나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게파르트는 여전히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방어군은 게파르트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별도의 개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소위 구식 자산을 현대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장비나 더 우수한 기술로 개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를 원래대로 사용해 놀라운 효과를 냈고, 성공에는 4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용입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정교한 서방의 방공 시스템 중 상당수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시스템들은 단순히 구입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 상당수는 한 발에 수십만 달러, 심지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사용되는 PAC-3 미사일은 한 발당 약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 가격표는 PAC-3 미사일을 비슷한 가치의 다른 미사일에 발사해서 공중에서 격추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만 달러로 제작할 수 있고 실제로 수백 대씩 떼를 지어 투입되는 드론을 상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방공망은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나 비슷하게 정교한 시스템에서 비싼 요격 미사일만을 발사하는 식으로만 구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드론으로부터 자국 영공을 방어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게파르트는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35mm 포탄 한 발의 가격은 수백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요격 미사일 한 달에 수백만 달러가 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 군단을 막기 위해 수백, 수천 발의 포탄을 자신있게 발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게파르트의 두 번째 큰 장점인 가용성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자체의 가용성과 이 시스템에 쓰이는 탄약의 가용성 모두가 포함됩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독일은 이 시스템을 수십 대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달하고 거의 즉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탄약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가 독일이 보유한 스위스산 탄약을 키이우로 보내는 것을 막았고 우크라이나로의 다른 군사물자 이전도 제한했기 때문에 베를린은 대체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12월까지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스위스의 금수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포탄 생산은 2023년 봄에 시작되었고 이후 수십만 발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이 보낸 많은 다른 방공 시스템과 무기 체계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시스템들은 소수만 제공되었거나 탄약이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단순히 충분한 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패트리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미사일은 제작 비용이 매우 비싸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적은 양만을 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스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스템들이 키이우로 보내졌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탄약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지금은 그냥 방치되어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탄약 부족 위기에 영향을 겪으면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지, 어떤 목표를 타격할지 선택해야 했고 서방에서 공급된 무기보다는 자국에서 개발한 방어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면서 상대방이 이를 모두 막을 방어 수단이 충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적어도 게파르트에 관해서는 키이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탄약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게파르트가 실제로 해야 할 일, 즉 드론을 격추하는 데 능하지 않다면 가격이나 공급 가능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스템의 세 번째 장점, 즉 성능으로 이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게파르트가 여러 면에서 궁극적인 러시아 드론 킬러임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크렘린 드론은 대량으로 생산하기에는 저렴하지만 몇 가지 뚜렷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비교적 느리고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눈에 띄는 레이더 신호를 가지고 있고 비교적 예측 가능한 비행 경로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들은 게파르트와 같은 냉전 시대의 대공포의 이상적인 표적이 됩니다. 이 대공포에 내장된 레이더 시스템은 표적을 추적하고 탐지하고 포는 짧은 점사로 이를 격추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레이더를 포화시키고 방어망을 압도하기 위해 대량의 드론을 투입하더라도 게파르트는 놀라울 정도로 잘 대응합니다. 게파르트는 강력한 화력과 높은 효율성으로 여러 표적을 연속 공격할 수 있습니다. 포탄이 하늘을 뒤덮어 대부분의 드론이 무사히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들의 높은 발사 속도와 방대한 탄약 비축량이 결합되어 러시아의 포화 공격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이 됩니다. 미사일 시스템은 오랜 준비와 재장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게파르트는 탄약만 있다면 계속해서 사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게파르트는 전선 지역이나 발전소, 산업시설, 탄약고, 교통허브와 같은 주요 인프라 주변의 후방 지역에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주시하며 적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순식간에 사격할 준비를 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장소와 전략적 거점을 방어합니다. 이제 게파르트의 마지막 장점인 기동성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전쟁입니다. 전선은 양쪽으로 수백 마일에 걸쳐 뻗어 있고 러시아는 전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지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을 정기적으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방어해야 할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졌고 전술과 우선순위가 바뀔 때마다 가장 중요한 자산들을 자주 재배치해야 합니다. 게파르트는 견이식이 아니라 자주식 시스템이라 필요한 곳 어디든 이동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고정식 시설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대공포를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협 수준이 변함에 따라 여러 도시를 방어하거나 다가오는 공격에 대한 첩보에 따라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거나 심지어 군부대가 전선으로 이동할 때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배치되면 게파르트는 필요한 만큼 강력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며 사거리 내로 들어오는 저공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독일조차도 우크라이나에서 게파르트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에 깊은 인상을 받아 게파르트에서 많은 설계 아이디어를 가져온 단거리 방공 포탑 시스템인 스카이라이더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드론과 배회탄에 대응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작됐습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결코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크림반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 점령군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합병된 이 반도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사상 최대 규모로 최대한 빨리 도망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공황에 휩싸였습니다.
케르치대교에는 이제 러시아 본토의 상대적인 안전을 찾아 몰려드는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크림반도의 탈점령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한 명의 병사도 반도로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인을 영구적으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케르치 다리로 향합니다. 여러분도 이 다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푸틴이 크림반도에서 성공을 과시하려 수십억 달러로 세운 케르치 다리는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를 연결합니다. 이 다리는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가동한 전쟁 기계의 핵심 축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제 케르치 다리는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내 천재적인 크림반도 전략이 푸틴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반도의 탈러시아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6월 25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케르치 다리에서 10km 교통체증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엄청난 차량 행렬은 다리 위 러시아가 통제하는 검문소에서부터 이바니우카 마을까지 이어지며 약 1,500대의 민간 차량으로 가득하며 이 차량들은 모두 똑같은 목적, 즉 어떻게든 크림반도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도 이 교통체증이 확인되며 많은 러시아인들이 반도를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킴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된 사진들은 러시아 점령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케르치 다리의 검문소들에는 엄격한 보안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점령자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반도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모든 물류 경로를 강타하자 떠날 의향이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활발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케르치 다리 진입조차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위협으로 다리 교통이 자주 중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크림반도 점령자들의 현실이며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리 양쪽 끝에 모두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림반도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빠져나가려는 차량의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음모론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점령자들의 크림반도 이탈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은 6월 26일 프라우다의 보도, 즉 러시아 당국이 밤 11시 51분에 케르치 다리를 폐쇄했다는 내용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6월 25일 밤과 오전 6시 14분 사이에 6월 26일 이로 인해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했고 다리의 크림반도 쪽에서는 대기 시간이 4시간을 넘겼습니다. 러시아는 다리를 몇 시간씩 폐쇄하면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반도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고 위성사진이 진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6일까지 우크라이나 매체 뉴 보이즈 오브 우크라이나는 대기열이 15km까지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점령자들이 지금이 떠날 때라고 결정하게 만든 촉매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월 25일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내에서 지옥 같은 공격을 퍼부었고 38개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여기에는 방공 시스템, 지안코이 지역의 유류 저장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페로폴의 열발전소와 그 지역 및 세바스토폴의 변전소가 포함됩니다. 크림반도는 현재 비유적으로도 문자 그대로도 비상사태입니다. 6월 26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이후 세바스토폴의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한때 흑해함대의 본거지였던 이 도시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로 인해 흑해함대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비상사태는 크렘린궁 또는 오늘날 푸틴이 숨은 벙커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크림반도에서 거대한 위기가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는 공격으로 인해 산산조각나고 있고 주요 보급로들이 하나씩 끊기고 있습니다. 그가 몸을 숨긴 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척하려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잠시 물러서 봅시다. 크림반도에서 38번의 공격이 결국 결정적 한 방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집으로 도망치다 케르치대교 교통체증에 갇힌 많은 점령자들에게는요. 여기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점령자들에게 지옥으로 만든 작전의 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주째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체계적으로 파괴해왔고 반도로 향하는 보급 트럭과 연료 트럭도 타겟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효과는 모두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크림반도에 대규모 연료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경우 점령자들은 연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연료가 군대와 긴급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료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주유소들은 1인당 20리터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휘발유는 QR 쿠폰을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 인터넷이 끊기기 시작해 연료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크림반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량 문제도 있습니다. 6월 초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슈퍼마켓에서 주요 식료품 부족을 보고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반도로 들어오는 러시아 물류를 공격해 발생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크림반도 점령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찬장에 있는 식량은 점점 줄어들고 슈퍼마켓에 갈 연료조차 차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료가 있어도 필요한 것을 구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운이 따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고 연료를 파는 주유소를 찾게 되며 실제로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료통에 기름은 있지만 내일이나 앞으로 며칠 동안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고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케르치다리에 줄지어선 최소 1,500대의 차량들에게 답은 문제가 그나마 덜하길 바라며 러시아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크림반도 점령자들에게 지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케르치다리 자체입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연료 부족으로 크림반도를 원할 때 떠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에 창을 닫아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이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점령군이 빈 연료 탱크와 매대의 물자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곳곳에 화재와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미사일이 목표를 맞출 때마다 하늘로 치솟는 연기 기둥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인들이 크림반도에서 빠져나오려고 이용하는 다리 근처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다리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대신 그 다리 양쪽에 성공적인 타격을 가해왔습니다. 6월 21일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기 행렬이 형성되기 불과 며칠 전 우크라이나는 케르치다리 양쪽 영토에 있는 해상물류, 유류 저장소 등 다양한 목표물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공격의 연기가 케르치다리 위로 퍼져 다리에 불이 난 듯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이 난 건 아니지만 불이 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케르치다리는 크림반도에서 경비가 가장 삼엄한 곳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격 당시 방어 체계를 직접 봤습니다. 방공망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혼란시키기 위해 연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상 드론이 다리 기둥을 폭파하지 못하도록 바지선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르치다리 주변 해역에 해상 드론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방어 체계가 작동 중임에도 우크라이나는 케르치다리에서 계속 공격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도망치려는 점령자들도 분명히 알아들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방어 체계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은 케르치다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리 양쪽에서 귀중한 목표물들이 제거되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다리를 직접 목표로 삼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세요. 우크라이나는 원할 때 언제든지 다리를 마비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절대 도망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경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밤 위성사진을 통해 케르치다리 방어시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사진이 존재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크라이나는 점령자들에게 러시아가 다리를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찰 드론으로 케르치다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근접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점령자들에게 방공망이 격추할 거라고 믿게 만들려는 그 무기들이 실제로는 거리낌 없이 침투하고 작동할 수 있음을 재차 입증했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찍는 것이지만 다음에는 우크라이나가 폭발물을 실은 드론을 보내 발의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탈출을 꿈꾸는 이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반도에 완전히 고립될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점령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주요 탈출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떠나는 민간인 행렬은 푸틴에게 큰 골칫거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배 상징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들은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뛰어난 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해 전통적인 포위전을 현대전의 도구로 바꿔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해군이 없는 나라가 크림반도를 봉쇄하며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점령자들에게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다시 탈환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끊임없는 소모전 전략을 실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노력이 크림반도에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립 전략이 지금의 모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트럭을 파괴하고 점령지의 육상 통로와 고속도로를 제거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반도의 보급품과 식량 공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방공망이 우회되거나 완전히 파괴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전혀 속도를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6월 23일,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내 부크림 운하 위를 지나는 철도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또 다른 물류 동맥이 끊겼습니다. 크림반도 내에 위치한 로즈돌나 마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6월 28일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해 다리 일부가 철도 선로 위로 붕괴되었습니다. 그 공격은 부크림 운하를 가로지르는 철도교를 겨냥한 두 번째 타격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며 종종 같은 목표물을 여러 번 타격합니다. 무너진 다리마다 길이 끊기고 이는 이미 어려운 크림반도 점령군에 더 많은 지연을 줍니다. 패닉에 빠진 건 케르치 다리로 탈출하려는 민간인들만이 아닙니다. 크림반도는 오랫동안 푸틴에게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군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보급품은 크림반도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밖으로도 나갑니다. 우크라이나가 만든 고립 전략은 크림반도에서 점령지로 향하는 군수품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공격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6년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영토가 점점 탈환되고 러시아 군인들도 더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림반도가 전에 없던 드론 전략으로 봉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혁신으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케르치 다리를 건너 도망치는 정령군들도 머무르면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옴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더해 곧 한반도에는 현재보다 훨씬 치명적인 부족 현상이 닥칠 것이며 이는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필요한 단 한 가지, 즉 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반도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담수가 많지 않고 푸틴의 불법 합병 이후 반도를 자신의 집으로 삼은 모든 점령자들에게 공급할 만큼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러시아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럽 정책 분석센터에 따르면 푸틴은 2024년까지 대규모 물 관련 사업을 위해 반도에 12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크림반도가 1억 4천만 달러 손실을 입은 뒤 나왔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모든 자금과 자원을 빨아들이는 바람에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점령자들은 식수를 얻으려면 양수기를 써야 합니다. 그 펌프들은 작동하긴 하지만 전기가 필요하죠. 우크라이나의 38번 공격에서 다리 건너 탈출을 유발한 목표물들을 언급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들이 무엇을 목표로 했을까요? 점령군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화력발전소와 전기변전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이러한 공격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정이 이미 세바스토폴 일부 지역에서 수압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리위 점령군들은 이미 불리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점점 더 깊고 강력해져 성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연료와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로 식수를 보내는데 필수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자 물 공급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점령군이 크림반도를 떠나는 마지막 다리로 도망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대교를 파괴하지 않으면 더 많은 전력시설이나 둘 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류 공격이 이어지고 크림반도의 방어시설도 하나씩 제거되고 있습니다. 강경 지도자가 더는 지킬 수 없는 땅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점령군들도 마찬가지라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겁니다. 이제 푸틴은 큰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보급로를 차단해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방공망 추가 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본토로 몰려드는 사실상 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유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멈추지 않고 케르치 다리에서 볼 수 있는 15km에 달하는 차량 행렬이 크림반도에 있는 모든 점령자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이는 크렘린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인프라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러시아인들에게 고급 휴양지로 여겨지는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푸틴이 그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외딴 지역으로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케르치 다리를 건너 러시아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더 부유한 곳으로 이동하길 원할 것입니다. 이런 도시들은 너무 많은 수의 이전 점령자들이 몰려들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점령자 난민들은 푸틴이 아직도 속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전쟁은 다른 형태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들의 관적인 지도자에게 맞서 뭔가 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푸틴에 관해서는 왕관의 보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점령된 크림반도는 사실상 거대한 유령 도시가 되어 대통령이 자신들을 실제로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던 러시아인들이 사라진 곳이 될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 25년 통치라는 위대한 성공 신화는 결국 또 하나의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세계 인식도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푸틴은 반도도 지키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크림반도, 모스크바 등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거리 내 어떤 곳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고 케르치 대교의 줄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들이 더 깊이 칼을 꽂을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푸틴 권력의 상징입니다. 만약 그것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시작 단계라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끝나야 합니다. 러시아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내부 출혈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조차도 그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을 악화시키며 자신의 나라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국민들을 벗어날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전쟁에 대한 집착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자기중심적 욕구입니다. 또한 이 전쟁의 대가는 빠르게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해인 2021년,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약 6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침공이 일어난 2022년에는 이 예산이 102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급증했습니다. 2023년에는 1100억 달러에 근접했고 2024년에는 거의 1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치였지만 푸틴은 여전히 그 수치를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러시아가 군사에 거의 20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 시점에서 경제적 경고음은 단순히 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모스크바 거리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가는 전체 예산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국방에 쓰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산업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인프라를 겨냥한 강도 높은 심층 타격 작전을 시작한 점입니다. 이 작전은 정유소 등 국가 경제의 핵심 지점을 목표로 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급락했고 예산은 압박받았으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힘썼습니다. 이 시점에서 평소에는 당의 방침을 따르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대중에게 말하던 크렘린 관료들조차도 무언가 변화가 없다면 나라가 재정적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6년에는 국방비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나토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비 지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우리로서는 내년과 그 다음 해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방부, 재무부, 경제부 모두가 이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마침내 러시아가 전쟁에 투입하는 자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부 낙관적인 분석가들은 이것이 점진적인 적대 행위 완화의 첫걸음이 되어 평화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6년 수치가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지출은 올해 1분기에 무려 5조 9천억 루블, 즉 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 1분기 군사 지출은 4조 5천억 루블, 즉 61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26년 1분기 전체 연방 지출은 12조 8천억 루블, 거의 17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무려 46%가 국방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기밀 지출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크렘린은 군사 지출의 세부 사항을 비밀에 붙이기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불과 석 달 만에 국방에 투입된 돈치고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6년에 국방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푸틴의 원래 약속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듭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경제학자 야니스 클루게가 지적했듯이 군사비 지출의 엄청난 증가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원래 올해 전쟁 비용을 억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법에 따르면 군사 지출은 2025년 GDP의 7.8%에서 2026년에는 GDP의 6.2%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만 해도 이미 러시아의 예상 연간 GDP의 2.5%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같은 속도로 지출을 계속한다면 명시된 GDP의 6.2% 목표를 쉽게 초과할 것이고 연간 GDP의 10%에 달하는 놀라운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클루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지출이 연중 2분기와 3분기에는 진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언급합니다. 만약 1분기가 올해 남은 기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입니다. 2026년에는 국내 총생산 GDP 90%에 달하는 군사 지출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숫자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클루거는 연방 예산에서 지출된 거의 2루블 중 1루블이 군대로 흘러들어갔다고 언급합니다. 우크라이나 뉴스 매체인 우크라이나 내셔널 뉴스는 크렘린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기계가 시간당 약 27억 루블, 약 3,700만 달러, 하루에 약 650억 루블, 약 8억 8,500만 달러를 소비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야니스 클루거가 분석하고 UNN이 보도한 러시아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크렘린은 군사 분야의 사상 최대인 5조 9,080억 루블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무려 650억 루블, 8억 8,500만 달러, 시간당 약 27억 루블, 3,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650억 루블은 실제로 노브고로드와 같은 일부 러시아 지역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노브고로드는 연간 690억 루블, 아리울은 연간 약 610억 루블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월 어느 평범한 하루 동안 러시아 군대는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한 지역 전체를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단 하루 만에 써버린 셈입니다. UNN은 또한 2026년 1분기 동안 월 지출액이 거의 2조 루블, 즉 27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막대한 분기별 총액은 월별로 거의 2조 루블, 즉 27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고등교육 시스템의 연간 예산인 약 1조 7천억 루블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모스크바를 제외한 모든 러시아 지역의 연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국방비를 어리석거나 순진하게 쓰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모함에 도달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례 없는 속도로 현금을 소모하며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막대한 돈을 버리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군사기계에 쏟아부은 수조 루블은 예를 들어 국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산업 부문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핵심 인프라를 수리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생활비 상승과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수천만 명의 러시아 국민을 돕는 데 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푸틴의 명령으로 그 돈은 오로지 전쟁에만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푸틴이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면 이런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주요 도시와 영토를 장악하며 압도적인 진격을 하고 불가피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은 이런 지출이 타당하다고 쉽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모든 것이 가치 있을 것이라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열악한 서비스와 자금 부족을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위대한 승리와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 데이터는 오히려 반대를 보여줍니다. 2026년에는 러시아가 전선 어디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일부 지역에서만 미미한 진전을 이뤘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잃었던 영토를 되찾으면서 러시아군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상자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력 모집은 정체된 반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석유 수입 증가도 장기적으로는 모스크바가 처한 혼란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만든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무모한 지출을 정당화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논리나 선전도 국민들에게 이 분쟁에 수조 루블을 계속 쏟아붓는 것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러서거나 자신의 나라의 재정 계획을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기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 위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이런 종류의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러시아의 무모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지출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한 가지, 푸틴의 오만함으로 귀결됩니다. 20년이 넘는 집권 끝에 푸틴의 자기애는 더 이상 억제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며 21세기의 표트르 대제의 비견될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놀라운 유산을 남길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러시아 아이들은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놀라운 리더십을 배우고 기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나라의 땅과 자원을 빼앗고 자신의 제국의 국경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쉬울 줄 알았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전쟁 끝에 그는 이 전쟁이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 일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너무 커지고 많은 대가를 치르며 모든 것을 삼켜버려 결국 그의 유산을 이것이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푸틴의 자존심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논리적 선택이나 러시아의 손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물러서는 것, 비록 이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가 스스로를 재건하고 정말로 필요한 곳, 예를 들어 교육, 의료, 인프라 등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겸손함을 가진다는 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표식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유산을 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원한 위대한 군사 전략가 대신 철저한 실패자로 남게 만들 것입니다. 세계 최강급 군사력 가운데 하나를 가졌지만 더 약한 상대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그는 점점 더 압박받는 국가 예산에서 더 큰 몫을 방위 부문에 할당합니다. 수조 루블이 정확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돈은 대부분 국가 방위 공장들의 주 야간 계속 가동하는 데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장들은 수년간 우크라이나의 마을, 도시, 최전선 요새를 공격할 미사일, 드론 등 전쟁 무기를 계속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국방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병력 모집에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현재 병력을 보충할 충분한 신병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체 병사수에서 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모스크바는 점점 더 절박해져서 더 큰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군사 마케팅 캠페인을 벌이며 지역 주지사들에게 신병을 찾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말이죠. 러시아는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매달 약 3만 5천 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다고 보고함에 따라 크렘린의 보상금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의 일부는 북한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해외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군사작전을 돕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전선의 전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나 수익도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터무니없는 2026년 1분기 지출 보고서에 대해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야니스 클루게는 자신의 러슬라노믹스 블로그 게시글에서 러시아 재무부가 지난해 적자 계획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2025년의 군사 지출을 올해로 2월에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크렘린 회계 담당자들이 약간의 경제적 속임수를 썼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보고서의 일부 수치를 2026년으로 옮겨서 2025년 전체 지출이 덜 터무니없어 보이게 만들려는 것일 수 있다고 클루게는 지적하며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이유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그는 2025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러시아 연방 예산 지출이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만약 지출이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국가의 예산 적자가 계획보다 거의 1%포인트 더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크렘린이 밝힌 2.6% 대신 GDP의 3.5%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결국 2025년 연방 예산 적자는 실제로 2.6%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연말 몇 달간의 수치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크루게가 크렘린의 재정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12월 지출, 이 평소보다 훨씬 낮고 수상쩍을 정도로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금융 분석가 클루게는 2025년 4분기 상세 지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연말로 갈수록 기밀 지출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연초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클루게는 크렘린이 지출을 2026년 초로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재무부의 회계 묘기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에 클루게는 2026년에 실제 지출 속도가 1분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만큼 높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2026년에 군사 지출을 앞당겨 집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연초에 많은 대규모 지출을 먼저 하고 이후 분기에는 지출을 크게 줄이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2026년의 전체 재정 자료가 공개되고 한 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확한 진실을 한동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크렘린이 경제보고서로 장난을 쳤다 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조 루블이 지출되었고 매달 수조 루블이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 경제와 사회는 계속 출혈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가 너무 커져서 치유될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재정 담당자들도 최근 성명에서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초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위 인사들이 내부 방침을 깨고 대담하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직접 말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전쟁이 말 그대로 너무 비싸지고 있으며 국가 예산이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 예산 적자가 위험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정부의 군사비 지출을 삭감하거나 효율성을 높여 재정적 압박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출된 정부 문서에 따르면 2026년 군사비 지출이 최소 2조 루블, 즉 계획보다 280억 달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문서들에는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의 명확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정부가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다른 분야의 지출을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몇 년 안에 국가의 재정 적자가 무려 4조 루블, 즉 56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조차도 이런 터무니없는 수준의 지출이 국가 예산을 갉아먹고 적자를 늘리는 상황에서는 이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 불안정하며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2026년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성장률은 제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시 말해 이미 끔찍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모든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여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가 준비금이 무한하지 않다고 경고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국방 관계자들은 군사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절약을 찾고 다른 곳에서 비용을 줄이며 러시아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이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일부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올해 말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보통 첨단 신형 무기 체계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공중 드론, 해상 드론, 지상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표적 추적 시스템 등 전쟁 중에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들은 전쟁의 양상과 앞으로 전쟁이 치러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지난 세기의 무기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래되었거나 때로는 골동품에 가까운 시스템들을 첨단 전장에 맞는 효과적인 무기로 재활용하는데 특히 능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년 전에 처음 개발되어 아직도 대적할 만한 무기가 없는 무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M2 브라우닝입니다. 원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참호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초현대적인 목적으로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바로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마듀스라는 애칭의 이 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이 상황이 왜 당분간 변하지 않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에서 예비 수단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큰 축복입니다.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이동식 대드론 부대가 개조된 벤을 타고 지정된 위치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주 무기는 초현대식 요격 드론 세트입니다. 이 소형 고속 드론들은 접근하는 러시아 드론을 향해 발사되어 직접적인 타격이나 근접 폭발로 격추시킵니다. 개원들은 들판에 멈춰서서 조용히 도로 옆에서 요격 드론의 지상 통제소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발사를 준비하는 동안 헤드램프 불빛이 밤을 가릅니다. 요격 드론을 띄우기 전에 그들은 작은 쿼드콥터를 띄워 주변을 정찰하고 레이더 간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벤 안에서 군인들은 컴퓨터 화면으로 쿼드콥터의 진행 상황을 지켜봅니다. 갑자기 화면이 잡음으로 사라집니다. 무언가, 아마도 전자 간섭이 정찰 드론 신호를 방해했습니다. 요격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되었고 임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됩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자신들이 요격하러 출동한 드론들에 맞서 방어하는데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통제벤 옆에 있는 픽업 트럭에는 그들이 신뢰하는 M2 브라우닝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M2 브라우닝은 P1선이나 메롭스 같은 최신 요격 드론만큼 첨단이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 기관총을 사용하는 기동 화력팀은 여전히 전장에서 날아오는 러시아 드론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이들이 날아오는 드론의 약 40%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서방 파트너들이 군사지원 패키지로 처음 M2 브라우닝 기관총을 보냈을 때 많은 이들이 이 무기의 유용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기관총은 100년이 넘었고 기본 설계도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의로는 사라졌습니다. M2는 과거 전쟁에서 탱크, 장갑차, 참호 속 보병을 상대로 했던 것만큼이나 드론을 상대로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제조업체인 벨기에의 FN 헤르스탈, 즉 FN 브라우닝 그룹의 일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M2 브라우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FN 맥 범용 기관총과 FN 미니미 경기관총을 생산하는데 미국에서는 각각 M240와 M249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FN 스카와 같은 소총과 5.56mm, 7.62mm, 12.7mm 탄환을 포함한 나토 표준 탄약도 생산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모든 제품 수요가 늘고 있으나 특히 M2 브라우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원인이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대변인 앙리 드다랭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프랑스군을 위해 2차 세계대전 중과 이후 미군이 남긴 M2 기관총 2000정을 개조 및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는 총기를 이곳에서 업그레이드해 새 것처럼 보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M2 브라우닝의 큰 매력 중 하나이며 시중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총기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설계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표준 장비가 되었습니다. 1945년까지 미국은 200만 정이 넘는 M2를 생산하여 연합군에 배포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기관총과 비슷한 목적의 현대 무기들이 도입되면서 생산 속도는 다소 느려졌지만 수만 정이 추가로 생산되어 공급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90개 이상의 국가가 아직도 이 중기관총을 현대 군대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M2 브라우닝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등장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는 미국, 캐나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탈리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마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인 2022년 2월 28일에 지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무기들은 원래 러시아 보병과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진지와 도시에 진격하려 할 때 이를 공격하는 전통적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점점 드론 중심으로 변하면서 M2 브라우닝은 우크라이나의 다층 대드론 방어체계의 핵심 중 하나로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었습니다. M2의 뛰어난 다재다능함 때문입니다.
이 기관총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장착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부터 M2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으며 항공기, 선박 또는 지상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M2라도 쉽게 개조할 수 있는 범용 설계입니다. M2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널리 쓰였으며 달리는 차량, 항해하는 선박, 비행하는 항공기 등 모든 탈 것에 적극적으로 장착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AME를 전차, 하프트랙, 트럭, 구축전차 및 기타 차량의 표준 대공 기관총으로 채택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에서는 M2가 P-51 머스탱과 P-47 썬더볼트의 주 무장으로 사용되었고 P-24 리버레이터와 P-17 플라잉 포트리스 같은 폭격기의 방어 무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P-17 폭격기는 최대 13정의 M2로 무장하여 대형 폭격기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동안 적 전투기를 막아냈습니다. 한편 해군은 AME를 상륙정부터 전함까지 모든 함정에서 대공기관총으로 사용했으며 F4 F 와일드캣 함재기와 PBY 카탈리나 비행정 같은 항공기에도 장착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건조된 사르고급 잠수함은 자기 방어를 위해 2정의 59경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안경비대의 상륙정에도 AME 기관총이 장착되어 해안경비대원들이 대공 및 해변 제압 임무를 위해 운용했습니다. 오늘날 미 육군은 여전히 M2를 지상용 공용화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에이브럼스 주력전차 M1A 세트 V3의 지휘관용 기관총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크로우즈 원격 무장체계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역시 여전히 AME를 보병 지원 무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형 상륙 전투 차량의 주 무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M2 기관총을 함상에서 발사하는 무기로 사용하여 소형 보트, 항공기, 드론을 격퇴합니다. 공군은 역사적으로 HH-60G 등 구조 헬기에 M2를 장착해왔고 현재도 구조 헬기와 기지 방어 임무에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M2 중기관총을 픽업 트럭에 장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 기동 방어팀이 필요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적 드론과 포병이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사격 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딘지에 있을 때 승무원들은 이 총의 오랜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할 수 있듯이 오늘날의 M2는 80년 전의 그 총과는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개조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정확한 모델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설계는 1930년대의 MEHB, 즉 중총열 버전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새로 생산된 ME의 대부분 주요 부품들, 예를 들어 미시버, 볼트, 총열 등은 기존 모델과 여전히 호환되며 이는 2차 세계대전 때 확립된 군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우닝 ME는 공냉식, 벨트 급탄식 기관총으로 폐쇄 놀이새 방식으로 발사되며 단주태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 기관총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점 50BMG, 즉 12.7 태그 99mm 탄환을 사용하며 약 2,900피트프초의 동일한 총구 속도를 가지고 있고 지역 표적에 대한 유효 사거리는 약 2,000야드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에 도입된 M2의 최신형 버전인 MEA1에는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총기의 안전결함과 정비상의 병목 현상을 대부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맞서 21세기 한참 뒤까지도 그 유용성을 보장합니다. 첫째, 헤드스페이스와 타이밍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클래식 ME에서 청열을 교체하려면 사수가 헤드스페이스, 즉 볼트와 챔버 사이의 간격과 타이밍, 즉 격침의 정렬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조정이 잘못되면 탄이 저절로 발사되거나 총열이 폭발하는 등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MEA1 업그레이드는 헤드스페이스와 타이밍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제 총열 연장부가 정밀한 공차로 가공되어 사용자가 직접 조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에서 가장 위험한 정비 절차가 사라지고 조작자 실수도 방지됩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원래 ME에서 가열된 총열을 교체하는 일은 느리고 2명이 필요한 작업이었으며 특수도구와 게이지가 필요했습니다. MEA1 업그레이드에는 탈착식 손잡이와 간소화된 잠금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조작자가 도구 없이 몇 초 만에 뜨거워진 총열을 교체할 수 있어 무기 사용 불가 시간이 줄고 승무원의 적 사격 노출 위험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모든 현대 기관총과 달리 원래의 ME에는 안전 스위치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역사적으로 우발적인 발사를 막기 위해 방아쇠 아래에 사용한 탄피를 끼우는 등 임시 반편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MEA1은 표준 수동 트리거 블럭 안전장치로 탄 약실에 탄환이 있어도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MEA1은 또한 향상된 광합 장비와 피탐지성 감소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슬롯형 소형기는 총구 화염을 최대 95%까지 줄여주어 야간 투시경을 사용할 때 일시적인 실명을 방지하고 사수의 시각적 노출을 감소시켜줍니다. 현대형 변형에는 리시버 커버에 피카티니 레일이 추가되어 최신 광합 장비와 레이저 표적 지식이 장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원래 기본 설계에는 없던 기능입니다. 이제 메일 뉴스 업데이트와 가장 중요한 군사 및 지정학적 발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밀리터리 쇼에서는 유튜브에서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군사 콘텐츠를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이제 MEA 브라우닝은 이론적으로는 구식 무기일 수 있지만 여러 면에서 M2A1 업그레이드는 이 무기를 최근에 도입된 동급 무기들만큼이나 현대전에도 적합하게 만들어주며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일부 T-72 AMT 전차에서 원래 소련제 NSVT 기관총을 ME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ME가 단순히 더 우수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NSVT는 12.7 곱하기 108mm 탄환을 발사합니다. 반면에 ME의 .50 BMG 탄환은 약간 더 짧은 12.7 곱하기 99mm 탄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무기 모두 전투에서 대체로 비슷한 성능과 유효 사거리를 제공합니다. NSVT는 M2에 비해 분당 발사 속도가 더 높아서 분당 약 700, 8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반면 M2는 분당 약 450, 600발 정도입니다. 그래서 NSVT는 분당 더 많은 탄환을 발사해 잠재적으로 화력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M2 브라우닝의 약간 느린 발사 속도는 특히 지속 사격 시 더 나은 정확도와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ME가 NSV, NSVT보다 훨씬 더 유연한 배치 옵션을 제공하며 차량, 항공기, 해군 함정과 같은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NSB, NSVT는 주로 차량에 장착되는 무기로 사용되며 적응성이 ME만큼 뛰어나지 않습니다. ME는 또한 다양한 임무에 맞는 폭넓은 탄약 종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탄약 종류로는 인원 및 경장비 표적에 사용되는 706.7 그레인 M33 볼탄, M17 트레이서, 622.5 그레인 M8 API, 619 그레인 M20 API-T, 그리고 M962 슬랩 T 또는 사보트 경장갑 관통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볼탄, 트레이서, 철갑탄, 소위탄, 그리고 사보트 경장갑 관통탄까지 모든 종류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랩 T 탄약은 0.30인치 직경의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며 1.34인치 두께의 표면 경화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550야드에서는 1.34인치, 1300야드에서는 0.91인치, 1600야드에서는 0.75인치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약의 바닥에 트레이서 장약이 추가되어 명중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656야드 거리에서 ME는 탱크와 장갑차에 사용되는 아변 균질 강철 장갑 0.7인치를 관통할 만큼 강력합니다. 2인치 콘크리트, 1피트 모래, 최대 27인치 점토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단순히 짧은 폭발력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강철 총열은 장시간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코발트 크롬 합금 라이닝이 적용되어 있어 교체가 필요하기 전까지 1만 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ME를 신뢰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다른 기관 총보다 발사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 총은 더 현대적인 M240 기관총보다 사거리가 약간 더 길어서 2000야드에 달합니다. 게다가 더 크고 무거운 .59경 탄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ME는 최대 사거리인 4마일 이상에서도 M240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M240이 발사하는 7.62 곱하기 51mm 탄환은 총구에서 약 2500 피트파운드의 힘을 발생시킵니다. M2의 .59경 탄환은 탄약 종류에 따라 11,000에서 15,000 피트파운드의 힘을 발생시켜 이 수치를 압도적으로 능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ME 변형뿐만 아니라 터키의 자닉 ME QCB 변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최소 600정 의자닉 버전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습니다. M2A1과 마찬가지고 이 모델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ME 설계이지만 앞서 언급한 오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리시버 가공과 청열 프로파일의 차이로 인해 M2A1보다 약간 더 무겁고
84파운드에 비해 85파운드가 조금 안 되는 무게입니다. 카닉 역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크롬 도금 총열을 사용하며 약 2만에서 2만 5천 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약간 더 길어서 64.9인치에 비해 약 65.5인치 정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카닉이 M2처럼 드론 대응 임무를 위해 픽업 트럭에 쉽게 장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2와 달리 발사 메커니즘이 단발과 자동 사격 모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드론 대응 작전에서 소련 시대의 대공포인 23mm ZU-232를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M2처럼 이 대공포들도 상당히 오래된 무기이지만 높은 발사 속도와 최대 8200피트에 달하는 유효 사거리 덕분에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드론 격추 무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ZU-232의 두 개 포신 각각은 이론적으로 방아쇠를 계속 당기고 있으면 탄약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분당 10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사수들이 보통 2-5초 정도의 짧은 연사로 사격하며 이로 인해 포신당 분당 약 400발 정도의 지속 가능한 발사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 교차 사격 방식은 공렌지 포신의 과열과 이로 인한 탄약 폭발, 포신 마모를 방지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M2, 카닙, ZU-232가 드론을 격추하는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 무기들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가장 효과적인 기관총 기반 대드론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 타이틀은 독일에서 설계된 게파르트 자주 대공포에 해당합니다. 46톤의 무게에 레오파르트 1 전차 차체를 개조해 장착한 게파르트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쌍발 35mm 자동포와 2개의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게파르트는 최대 15km, 9.32마일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저고도 저속, 게룬, 장거리 카미카제 드론을 격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약 100대의 게파르트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독일 제조사 KNDS는 2025년 초 우크라이나에 특화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현대화에는 향상된 레이더 및 추적 시스템, 탄도 컴퓨터, 레이저 거리 측정기, GPS,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러시아의 첨단 드론과 순항 기사의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에미는 여전히 기동형 대드론 방어 역할에서 게파르트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동성입니다. 게파르트의 포는 무거운 궤도식 전차 쉐시에 장착되어 있어 기동성과 사격 후 신속한 이탈 능력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에미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배치와 요격 드론 부대의 백업 역할에 이상적입니다. 이는 영상 초반에 예시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ZU-23E는 트럭이나 픽업 트럭에 장착 가능하지만 추가 무게로 사용 가능한 차량 모델이 제한됩니다. 쌍열 23mm 기관포는 상당한 토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 가벼운 민간용 반톤 셰시에서는 발사 중 차량을 안정시키고 트럭 프레임의 손상이나 심지어 트럭이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나 아웃리거를 광범위하게 용접하는 작업이 종종 필요합니다. 그 결과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된 평판 트럭이나 가스 66 질 131 또는 개조된 카마즈와 같은 더 무거운 1.5톤에서 6톤 트럭 쉐시에 주로 장착됩니다. 반면에 에미와 카닉은 무거운 쉐시 보강 없이도 표준 민간 트럭의 적재함에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빠른 총열 교체 기능은 장갑 없는 트럭 적재함에서도 승무원들이 과열된 총열을 신속히 교체할 수 있어 기동 역할에 특히 유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소형 고속 드론에 대한 활용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픽업 트럭의 이중 장착 구성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에미가 장착된 픽업 트럭을 사용하는 단점은 물론 사수들이 전차나 게파르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개조된 기관총 픽업 트럭은 드론 방지 철제 케이지는 있지만 장갑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력 부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에미 사수와 같은 숙련된 운용자들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크라이나는 에미를 무인지상 차량, 즉 UGV에 장착하는 또 다른 혁신적인 활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에미 탑재 로봇은 데브드로이드 TW12.7로 우크라이나의 데브드로이드사가 탱크뷰로와 협력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이 로봇은 에미 브라우닝 기관총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사거리는 약 1km이고 야간 투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완전 자율형이 아니라 원격으로 조종되지만 미리 프로그래밍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우크라이나 제3군단의 한 부대가 이 로봇을 전선에 단독으로 배치해 45일 연속으로 전선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이 로봇은 48시간마다 정비와 재장전을 받았지만 한 번도 그 자리를 보병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임무 기간 내내 해당 구역을 점령하거나 침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2025년 11월 초 제5 독립강습여단 이 운용하는 TW-12정츠 이 콘스탄티니우카 근처에서 러시아군의 MTLB 장갑 다목적 궤도 차량을 매복 공격해 파괴했습니다. 로봇은 야간에 근거리에서 철갑 소위탄을 사용해 차량을 공격했고 얇은 장갑을 관통하여 승무원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M이로 무장시킨 로봇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T-700은 최대 1543을 파운드의 하중을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된 더 중장비형 UGV로 경량의 TW-12.7 이 너무 빨리 탄약이 소진될 수 있는 지속 사격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로봇은 독특하게도 주 무장인 M2 브라우닝과 보조 무장인 7.62mm PKT 기관총 2정을 탑재하고 있으며 더 큰 탄약 벨트와 추가 장갑판을 운반할 수 있는 하중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네모 UGV도 개발했습니다. 탱크 뷰로와 대부 드로이드가 공동 개발한 네모는 모듈식 플랫폼으로 M2 브라우닝이나 더 작은 KE 7.62 또는 PKT 전투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목적 헌터킬러 시스템으로 방어선의 빈틈을 메우고 인간 병사들이 드론 감시와 포격에 취약한 고위험 순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전설은 계속됩니다. 각 세대마다 M2는 마치 그 임무만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당신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하는 러시아 군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명령이 내려오자 당신은 두렵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다시 빛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전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당신 얼굴에 미소가 크게 번집니다. 적어도 나머지 명령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하도 없습니다. 당신이 모스크바로 가는 이유는 푸틴이 두려워 동료들이 전선에서 죽는 걸 감수하며 당신을 데려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목숨이 너무 두려워서 러시아 군인들이 그를 모스크바에서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사실상 항복과 다름없으며 전쟁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두려움에 휩싸인 푸틴이 내린 절박한 조치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배치된 러시아 방공 부대들이 모스크바와 러시아 내 다른 주요 지역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보내는 드론 공격에 대비해 푸틴과 그의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한쪽을 희생해 다른 쪽을 돕는 전형적인 예로 점령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드론이 증가하면서 이 드론들이 전선 뒤 러시아의 군수 지원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전방 부대의 유일한 희망인 무기들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딘가 벙커에 앉아 작은 상하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말이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모스크바 지역에만 해도 수백 대의 발사대를 집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발다이로 재배치된 발사대만 해도 거의 90대에 달한다고 젤렌스키는 밝혔습니다. 두 지역 모두 주목할 만합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이자 크렘린의 본거지이며 발다이는 푸틴 대통령이 선호하는 관저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푸틴이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 방공부대와 병사들을 얼마나 멀리까지 보내는지 보여줍니다. 오해 마세요. 푸틴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전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고 그 전략이 러시아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푸틴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안팎에서 러시아가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가장 중요한 목표물들조차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자주 증명해왔습니다. 맥락을 더 보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 보겠습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에서 가장 철저히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미 수백 개의 방공 시스템이 도시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스피해 포스트는 이를 러시아 수도를 둘러싼 다층 방어의 철의 고리라고 부르며 그 고리는 2023년 이후 꾸준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100개가 넘는 개별 방공부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것으로 알려진 S-300과 S-400 포대부터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방공망은 3개의 고리로 배치되어 여러 겹의 방어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도 모스크바 중심부로 침투해 공격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심지어 민간 건물 옥상에 이동식 판치르 방공 시스템까지 배치하며 우크라이나 드론의 위협에 대비해 도시의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들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가 푸틴이 바라는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이어진 공격들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소를 겨냥한 공격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정유소는 크렘린에서 불과 16km 떨어져 있으며 모스크바 지역 연료의 약 40-50%를 생산합니다. 이 공격들로 인해 러시아는 자국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 거의 1000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정유소를 강타한 드론들을 막지 못했고 그로 인해 도시 사람들에게 끔찍한 검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로 돌려보낸 것이며 그 공격이 크렘린궁 근처에서 발생해 푸틴은 바지에 갈색 얼룩이 생길 만큼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16km 더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러시아 방공망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낼 수 있는 대규모 장거리 타격 드론대를 막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푸틴의 문제는 전쟁이 러시아 본토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검은 비를 맞거나 수백 편 항공편이 취소, 지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런 일에 잘 보호받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그 허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정유소 공격이 전부였던 것도 아닙니다. 6월 27일 DW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석유 펌핑 스테이션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것은 가끔 벌어지는 단발성 공격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핵심 자원의 공급을 서서히 끊어놓는 작전입니다. 푸틴은 모스크바 주민들에게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해왔습니다. 러시아 매체 소토비전에 인터뷰한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이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상황이 통제되고 있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크렘린의 측근들은 모스크바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격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러시아인들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푸틴의 거짓된 이야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도시를 지킨다고 믿었던 방공 시스템이 실제로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현실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로 보내고 있는 사실상의 드론 함대는 수개월 동안 러시아의 방공망을 지속적으로 압도해왔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 비축분이 없었을 때는 푸틴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긴 했지만 주로 국경 지역이나 군사적으로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을 타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격의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6년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합니다. 1월에는 러시아 목표물 공격이 10건 미만이었으나 지금은 30건을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완전히 확인된 공격만 포함합니다. 이 공격들에 많이 쓰이는 FP1 드론을 제작하는 파이어포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이어포인트는 하루에 300대의 강력한 드론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버전에 따라 각각 1600km에서 3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개조 넵튠 미사일, 파이어포인트,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 등 여러 무기가 동원되며 모스크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언링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 크렘린, 모스크바 시민 보호를 위해 전선에서 방공망을 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시작한 전쟁이 러시아 주요 도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스크바를 둘러싼 아이언링을 포함한 러시아의 전체 방공망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는 방식에 맞게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많은 시스템은 소련 시절의 구식 설계로 재래식 미사일과 항공기를 상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설계될 당시에는 드론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이런 시스템에 격추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드론이 대량으로 모스크바를 향해 발사되면 이 시스템들만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모두 막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는 판치르 시스템이 평소에 6발이 아니라 2발의 미사일만 장착하고 있는 사진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CBS 뉴스는 러시아의 S-300 방공 미사일도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S-300PM과 S-400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약 400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미사일 부족 현상이 이미 모스크바 주변에 배치된 푸틴의 모든 방공 부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대가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과 이를 운용하는 병력과 함께 러시아의 수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철의 고리가 부족하면 더 많은 부대를 투입해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가능성은 낮아 보여도 그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의 극도의 절박함은 분명합니다. 푸틴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선택을 강요받았지만 결국 그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이 한 가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더 밀리터리 쇼에서 다룹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채널 구독을 추천합니다. 푸틴이 점령지에서 모스크바로 방공망을 옮기면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한쪽을 약화시켜 다른 쪽을 강화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푸틴은 자신과 러시아의 수도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보낸 수십만 명의 병사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라도 제공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그는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누구에게나 그들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덜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생명이 평범한 모스크바 시민의 인식보다도 덜 소중하다는 점도 알게 됩니다. 푸틴은 모스크바 시민들이 자신이 시작한 전쟁의 여파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전선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고국에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는 환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슬픈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이 모스크바에 도달하면 푸틴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장거리 타격의 천재성입니다. 정유시설 공격과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내리는 검은 비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겐 좋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러시아군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푸틴이 방공망을 모스크바로 옮기며 전선 병사들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는 소식을 전한 뒤에도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방공망을 빼서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키이우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후였습니다. 젤렌스키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와 임시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의 다른 지역을 약화시키면서 두 개의 방어선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몇 주간 점령된 우크라이나에서 이를 목격했고 앞으로 결론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간 타격 작전이 그 결론입니다. 그 작전은 이미 점령지에서 러시아의 방공망을 돌파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보급망 봉쇄 작전을 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작전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중이고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필요한 지원 없이 전투에 투입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내내 러시아의 방공망을 지속적으로 타격해왔으며 CNN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초부터 106개의 방공자산을 파괴했다고 주장했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는 1,400개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선 뒤 약 300km까지의 러시아 군사자산과 보급망을 타격하는 미들 스트라이크 작전은 이러한 작전의 결과입니다. 푸틴이 방공 시스템을 모스크바로 옮기는 목적은 우크라이나가 파괴해온 방공체계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러시아 수도를 방어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6월 26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공 시스템에 대해 밝힌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침공을 끝내도록 압박하기 위한 40일간의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와 중거리 타격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크림반도와 모스크바가 계속 우선순위가 될 전망입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X를 통해 점령지의 러시아 측에 더 큰 일이 닥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물류 봉쇄를 강화하고 사상 최대 중거리 타격 드론 조달 첫 공개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했고 러시아군의 물류를 봉쇄하기 시작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략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타격해 전선의 약점을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모스크바에 도달했을 때 푸틴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를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푸틴은 푸틴답게 자신과 측근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 2026년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메터스에 따르면 올해는 영토 점령 면에서 러시아에게 이미 매우 힘든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 메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는 5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한두 개의 침투 부대만 몰래 들여보낸 영토를 제외하면 순손실 51.7제곱킬로미터를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 달에 3만에서 3만 5천 명의 병력을 잃고 있으며 6월에는 하루 손실이 1,000명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6월 27일까지의 24시간 동안에만 러시아는 1,35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깊은 타격, 중간 타격, 그리고 전선에서의 치열한 방어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함정에 유인해 그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돈바스와 크림반도 주요 지역의 화력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자유롭게 공격하지 못하며 모든 공격이 보급선이 차단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푸틴이 방공망을 모스크바로 옮기면서 중간 타격 작전이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을 감행하며 성공률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러시아 여름 공세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전제적이죠. 푸틴이 전선의 약점을 만들게 강요해 반격 기회와 사상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멋진 보너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전선에서 이동시킨 방공부대의 위치를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능력을 갖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에 그림자 군대를 두고 빈틈을 감시하며 정보를 전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러시아 내 아테시 등 단체들이 모스크바에서 파괴 공작을 벌이며 목표를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들이 더 많은 방공 시스템으로 강화되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들이 더 많은 방공 시스템으로 강화되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점령지 목표가 약화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알게 됩니다. 푸틴은 자신이 함정에 빠지면서 우크라이나에 귀중한 정보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된 방공망이 배치되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드론 공격을 피하고 싶은 목표를 바로 알게 됩니다. 뛰어난 군사 전략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공망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드론 군단이 어떤 시설을 공격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는 곧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전투기들은 앞으로 10개월 안에, 어쩌면 올해가 가기 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전투기들은 사거리 100km 이상 마하4로 비행하는 미티어 미사일도 장착합니다.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그 전투기들은 점령지의 러시아 방공망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진 환경에 투입될 것이고 그리펜과 다른 전투기들이 러시아 후방을 상대로 더 치명적인 출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었고 푸틴이 휘말렸습니다. 푸틴이 러시아를 어떻게 이끌든 물은 계속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지금처럼 방공망을 모스크바로 철수시키면 러시아는 점령지에서 더 약해집니다. 그가 방어망을 원래 두면 모스크바, 키이우 등 주요 장거리 목표들이 더 취약해집니다. 여기서 푸틴에게는 이길 방법이 없으며 그의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지금까지의 성공을 넘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면 공세가 임박했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기 위한 표적 반격을 개시할 수 있고 푸틴이 방금 약화시킨 지역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순환이 시작되면 방공망이 표적 지역으로 이동하고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를 점차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수년간 노력과 싸움, 연구, 개발, 계획한 결과입니다.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푸틴은 4년 넘게 우크라이나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방공망이 모스크바로 철수되어 점령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목표물이 타격받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분야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한 해에만 확인된 80만 개 넘는 목표물이 타격받았고 앞으로도 더 많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군사쇼 소식도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